오바마 부부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지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식은 끝났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뉴햄프셔주의 두 가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를 앞섰습니다. 미시건주에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 지지율이 동률입니다. 선거가 약 100일 남은 지금 해리스 후보가 기운을 받았고 여론도 괜찮지만 2024년 대선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후보들과 유권자 모두 놀랄 만한 일을 수없이 겪고 출렁이다가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 현 시점에서의 세 가지 핵심 사항과 그에 대한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부통령의 대응법을 뉴욕타임스가 따져봤는데 그럴듯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휴전하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자 네탄야후 총리가 분노했습니다. 네탄야후 총리는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미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한 뒤입니다. 애리조나주 연방 상원 의원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해리스 부통령의 차기 부통령 후보로 거론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홈리스 피플 캠프 철거 행정명령으로 당장 확실해진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정부 사유지에서 홈리스 피플 캠프는 철거됩니다. 그러나 민주당 로컬 정치인들은 이번 이슈로 분열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과 샌프란시스코 시장입니다. 삼성이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독특한 렌즈로 보여준다는 것도 세계적인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왜 몇십 년 된 친구가 결정적으로 딱 도와줄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카멜라 해리스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지를 한다 하고 했었던 그것이거든요. 사실은 뭐 이미 대의원 숫자 확보해 놨고 크게 아쉬울 것은 없지만 그래도 민주당의 이제는 모든 그 정치인으로서의 고위직이라든가 현직이라든가 아니면 존중받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정점을 딱 찍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인기가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도 오죽하면 바이든 대통령 물러나고 미셸 오바마가 나가면 트럼프를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카멜라 해리스에게 딱 우리 지지를 하기로 했어 하고 하는 그 장면의 모습을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통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고요. 처음에는 카멜라 해리스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조금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촉촉해지는 것 같은 느낌? 뭐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원래 가다 복도에서 전화를 받고 본인의 자동차가 있는 그곳까지 가는 바로 한 1분 정도 되니까요. 분위기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자랑스럽다. 미셸 오바마가 너무 얘기를 하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금부터 이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카멜라 해리스는 너무 고마워. 너무 필요한 일이었어.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 20년 이상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화입니다. 제일 먼저는 미셸 Kamala. Hi. Hey there. Oh, hi. You're both together. Oh, it's good to hear you both. I can't have this phone call without saying to my girl Kamala, I am proud of you. This is going to be historic. We called to say Michelle and I couldn't be prouder to endorse you and to do everything we can to get you through this election and into the Oval Office. Oh, my goodness. Michelle, Barack, this means so much to me. I am looking forward to doing this with the two of you, Doug and I both. And getting 네, out there, 지금 being 그 on 카멜라 the road. 해리스가 정말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했고 그 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부터 집무실 갈 때까지 돕는다고 했고요. mean more than I can express. So thank you both. It means so much. And we're going to have some fun with this too, aren't we? 네, 그리고 우리 이제 같이 펀하게 지내자라는 얘기를 했고 미셸 오바마가 한 얘기도 중요하죠. 이건 굉장히 역사적이 될 것이야. 여자로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미셸 오바마도 버락 오바마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역사적이 될 것이야. 우리 뭐 주말에 같이 뻔하게 하고 이제 성명서도 발표를 했는데 성명서나 이 같은 짧은 그 전화 영상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번 주말에 이 미셸 오바마와 버락 오바마 이 오바마 부부와 카멜라 해리스가 만나는구나. 그리고 좀 활기찬 선거 유세를 앞으로 100일, 오늘이 이제 100 하루 남은 날이거든요.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버락 오바마가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바마라도 안 해야지. 이거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카멜라 해리스에게 몰아준 것이잖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의 뜻이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처음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한다고 했었을 때 옳은 일이라고는 했지만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하진 않았죠. 그런 것들이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지 이게 카멜라에게도 좋고 나라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이미 어쩔 수 없습니다. 낸시 펠로시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공식적으로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카멜라 해리스 지지 쪽으로 뭉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가 됐었을 때도 뭐 그렇게 금방 반응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성격이 조금 뭐 차분하기도 하고 좀 그 진지하게 일을 다루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성명에서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참 힘들었을 것이다. 그 본인의 그 횃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결정을 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이게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그의 결정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한 바이든의 결정에 나는 동의한다. 이게 오바마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 만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성명에서요. 오바마 대통령이요. 바이든이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한 것을 보면은 경력을 보면 다 알지. 무슨 검찰총장, 상원의원, 부통령. 그러나 경력 이력서 이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 증명할 만한 이 순간, 미국의 이 순간, 이 중요한 순간이 요구하는 비전, 캐릭터, 대통령이 될 만한 캐릭터인가. 그리고 force, 힘, 그 정도의 강인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카멜라 해리스가 갖추고 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사람을 위해서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위험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가질 이유를 카멜라 해리스가 주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처음에는 오 마이 갓니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번 주에 아무튼 좀 민주당은 앞으로도 한동안은 활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미셸 오바마는 무척 효율적인 선거 캠페이너입니다. 선거 운동가입니다. 미셸 오바마가 이 질 바이든 여사하고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질 바이든 여사의 스텝선인 헌터 바이든이 첫 번째 캐서린이라는 이름의 여성과 이혼을 할 때 너무 그 캐서린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바마 부부가 백악관에 있을 때 질 바이든 또 이 그 바이든 그 조 바이든 부부도 백악관에서 부통령으로 같이 지냈잖아요. 같이 지냈기 때문에 가족끼리 친해서 미셸 오바마가 헌터 바이든의 이혼한 와이프 캐서린이라는 와이프랑 친하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그 이혼하는 과정에서 미셸 오바마가 볼 때는 이 바이든 부부가 캐서린에게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서로 친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들이 일단 정리가 됐고 미셸 오바마가 아주 활기 있는 여자의 대통령 후보 대 여자 부통령 후보 이렇게 선거 캠페인을 하면은 조금 아직까지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들이 무척 많을 것 같은데 미셸 오바마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말도 아주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무척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어제 이제 제가 잠깐 들려드린 그 휴스턴의 교사 노조 연합회에서 연설을 할 때 그게 원래 선거 유세로 기획되고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부통령으로서 그곳에 갈 원래 예정됐었던 건데 거기 가서 총기 규제를 얘기를 하고 낙태를 얘기하고 하는데 분위기는 괜찮았었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다급해진 건 사실이죠. 막 지금으로서는 카멜라 해리스에게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조 바이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왔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도 하지 않는 별명 붙이기, 뭐 거짓말장이야, 뭐야 이런 얘기를 마구 퍼붓지만 그건 조 바이든 때는 통했지만 지금은 좀 통하지 않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급진적인 좌파, 마르크스주의자, 뭐 마르크스보다 더 나쁘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책 자체, 급진적인 이런 것.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검찰총장을 할 때도 홈리스 문제가 아주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영향을 조금 받을지 모르지만 그냥 뭐 미친 카밀라 해리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 유치하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글쎄요 조금 뭐 바꿀지도 모르고요. 당장 카밀라를 굉장히 의식한다 하는 것이 나타난 것이 토론하자 하더니 아직 후보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겠어. 후보로 확정될 때까지. 아직도 민주당은 더 좋은 후보를 뽑을 수 있어. 이건 이제 물 건너간 얘기고요. 아무튼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초기예요. 초기. 지금부터 그 전에 있었던 선거 캠페인 다 없고 지금부터 미국의 2024년도 선거 유세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뉴햄프셔주는 이제 예비선거가 일찍 치러지는 곳으로 대선에서 주목을 받는 주죠. 두 가지의 여론조사 결과, 미시건주의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말씀드리면 뉴햄프셔 대학의 여론조사 결과 간단히 말씀드려서 힐러리가 아니라 여자가 얼마 없으니까 혼돈되네요. 카밀라 해리스가 49대 트럼프 43으로 6%포인트 앞서갑니다. 여기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게 4% 투표를 했고 3%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양자 대결일 때는 53대 46으로 이거 더 벌어지는데요. 7 얼마인가요? 7하고 아니죠. 3하고 4 7% 맞네요.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의 호감도도 딱 막상 후보가 돼보고 나니까 나아지고 있습니다. 선거 유세하면서 아마 이 그 호감도가 나아지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오네요. 여러 가지 분석을 보면은 이 여론조사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3,016명을 대상으로 했고 오차 범위는 1.8%밖에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뉴햄프셔 정치연구소 산하에 있는 세인트 그 칼리지 앤튼 칼리지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역시 해리스 50, 트럼프 44%로 나오고 호감도도 해리스가 더 높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밀라 해리스에 대한 호감도가 낮았거든요. 트럼프보다 바이든보다도 낮았고 그런데 이번에는 49대 43%로 호감도에서도 카밀라 해리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6%포인트 앞서갑니다. 이 여론조사는 2,083명을 대상으로 7월 24일과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했고요. 오차범위 2.1%입니다. 미시건주로 가면은 제일 유명한 신문이 디트로이트 뉴스죠.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입니다. WDIV TV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게요. 케네디 후보에게 10%, 결정 안 한 사람 6%, 해리스와 트럼프는 41%로 동률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바이든 대통령이 일요일에 사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600명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그 샘플이 작으니까 오차 범위가 4% 나왔고요. 또 에머슨 칼리지와 더 힐 의회 신문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미시건주에서 앞에 것은 동률이고 여기서는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1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건 1포인트 앞섰다는 것도 바이든과는 그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3포인트 앞섰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미시건주는 원래도 스윙 스테이트가 되지만 이번에는 더한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게 예비선거에서 내가 꼭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만 하는 거잖아요. 예비선거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감싸고 돌기 때문에 나는 바이든에게 투표하는 것을 유보하겠어 라고 한 사람들이 그래서 투표를 하지 않고 undecided, uncommitted로 딱 그 체크를 한 사람이 70만 명이나 됩니다.
가장 많은 사람은 미시건주에 살고 있죠. 그래서 미시건주 여론조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카멜라 해리스도 운이 엄청 좋았던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안 나간다고 3주일 반이나 버텼기 때문에 오바마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원했었던 낸시 펠로시도 처음에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원했죠. 다른 사람들 쫙 카멜라 해리스와 함께 경쟁하게 하는 거.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 해준 겁니다. 엄청 운 좋은, 억세게 운 좋은 부통령입니다.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서 불과 36시간 만에 딱 모든 사람들, 오바마 빼고는 본인의 뒤에 모였지만 지금부터는 본인의 힘으로 해야 되고요. 오늘 이 선거에 대해서 뭐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뉴스입니다. 101일 남은 시점에서 그리고 뉴욕타임즈와 CNN의 칼리지 여론조사 결과 지금 1% 정도만 두 사람 차이가 나잖아요. 트럼프가 1%포인트. 이건 전국적인 여론조사입니다. 해리스에게 앞서가는데 여기서 봐야지 될 세 가지. 넘버 원, 트럼프가 일단 지금도 우세하다. 지금도 우세합니다. 그리고 넘버 투, 트럼프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넘버 쓰리, 그럼 해리스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이런 그 세 가지이거든요. 해서 넘버 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우세하다. 전국 평균에서도 그렇고 글쎄요. 지금부터 이제 경선이 원래대로 가서 이제 시작이 된다 하는 건데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좋은 점이 있다면 훨씬 선거 유세를 잘한다는 거죠. 하루 이틀 사이에 여러분들 카멜라 해리스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다마는 바이든 대통령과는 영 다릅니다. 또 열정적이기도 하고 하하호호 웃기도 하고 능숙한 훈련받은 연설가입니다. 트라이얼 검사였으니까는요. 그리고 자신의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그 의제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못했잖아요. 결정적으로 5,100만 명이 보는 앞에서 토론에서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고 바이든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이든은 심지어 선거 유세조차 불가능했는데 그걸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잠재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선거인단 쪽으로 보면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약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백인, 나이 많이 든 사람, 트럼프 지지하는 그런 층이 바이든도 많이 지지를 합니다. 해리스는 그에 비해서 좀 젊은 층이 유색 인종이 많이 지지를 하는데 유색 인종과 젊은 층은 도시에 삽니다. 시골에 살지 않습니다. 도시는 이미 민주당이 가져갔기 때문에 아무리 카멜라 해리스가 바이든이 아니라 카멜라 해리스라고 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더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시골에서 많이 받아야 되는데 바이든을 지지했던 백인 나이 드신 분들이 카멜라 해리스까지 지지할 수 있는가? 이건 좀 약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백인 노동계층에도 조금 약하고요. 또 스윙 스테이트가 중요하잖아요. 스윙 스테이트 나이 많은 백인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노동자 계층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구태여 이건 해리스와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와 바이든을 비교를 하자면은 만약에 둘이 싸운다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러면 파퓰러 보트 모든 사람들이 한 표씩 주는 파퓰러 보트에서 해리스가 이기고 선거인단에서 전체적으로 스윙 스테이트뿐만이 아니라 포함해서 싸우면 선거인단 때문에 바이든이 이긴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게 전국적인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1%포인트 앞서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보다 더 의미 있게 앞서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카멜라 해리스보다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나이든 백인, 노동계층 백인이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럼 트럼프의 포커스인데 트럼프가 그러면 스윙 스테이트에 막 포커스를 둬서 선거 유세를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 스윙 스테이트 유권자의 초점을 맞추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가장 가까운 예인데 그 전당대회를 보면 바이든에게 초점을 맞춰서 막 이런저런 얘기 바보야 뭐야 이런 얘기 그리고 내가 살해당할 뻔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쭉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친숙한 버전으로 돌아가서 막 욕하죠. 이건 트럼프 팬들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트럼프 팬들이 좋아하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스윙 스테이트에 무당파들이 싫어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본인에게 계속 집중하는 거죠. 화내고 분노하고 거짓말 계속 이어가고
이런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당대회 1, 2, 3일 사흘까지 잘하다가 수락 연설에서 수락 연설이요. 지난번에 그 수락 연설할 때 길이보다 시간이 2배 길었습니다. 93분. 거짓말도 딱 그 팩트 체크 해보니까 2배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윙 스테이트 사람이 보면은 불편하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란 21살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위스콘신 밀워키에 있는 아넬 라모스가 굉장히 그 전당대회 수락 연설이 불편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네. 어차피 지지 기반은 찍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포커스를 둬야지 되는데 그 지금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스윙 스테이트의 무당파 유권자들은 뭘 좋아하냐면 지갑입니다. 역시 돈 얘기거든요. 트럼프가 아니 그렇죠. 코비드가 일어나기 이전에 트럼프의 경제, 물론 그 트럼프의 경제는 오바마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취임하자마자 그달부터 경제가 좋아졌으니까. 오바마는 사실 조지 부시에게 무척 나쁜 경제를 이어받아서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열매를 맺기 일보 직전에 그걸 트럼프에게 넘겨줬던 겁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이런 그 백그라운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시대 코비드 전에는 경제가 좋았거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이든의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해도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물려받던 그 2천 몇백만 명의 실업자와 막 그 인플레이션 뭐 9% 이런 거 이것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포커스를 본인에게서 돌려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뭐 그렇지 않고 있어요. 또 이민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2024년도 선거는 트럼프가 질 것 같은데 잘하면 이길 수 있다 하고 경고장을 한번 보냈죠. 세 번째, 지금 현재에서 중요한 것. 카멜라 해리스가 어디에 그런 포커스를 두고 있는가? 지금까지는 카멜라 해리스도 스윙 스테이트에 별로 며칠 안 됐지만 포커스를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뭐 오바마 만나고 하면 달라질 수 있겠죠. 해서 역시 바이든처럼 해리스도 트럼프 너무 위험해. 민주주의의 위험,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실용적인 것도 조금 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뉘앙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검사였고 트럼프가 범죄자야. 이걸 지금 중요하잖아요. 위스콘신에서 그 선거 유세에서 뭐 나는 법치주의자야. 트럼프는 아니잖아. 법을 어기고 혼란을 주고 두려움, 증오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어쨌든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해보면은 지갑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 유권자들은 민주주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무당파들은 역시 항상 내 돈 지갑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민주당의 여론조사 그룹인 블루프린트가 해리스의 메시지 가운데 15개를 쭉 주고 사람들에게 뭘 제일 좋아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통령으로서 해리스 부통령은 일하는 그런 가족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이걸 제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기업이 막 가격 인상 우리 이래서요 하고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은데 막 인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그건 아니지라고 얘기하면은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뭐 가솔린 가격을 낮추게 뭔가 대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가장 성과가 좋지 않은 그런 메시지는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민주주의 옹호자입니다. 이러면 너무 이게 좀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해리스도 여기에만 집중을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 민주당은 맞습니다. 뭐 경제 이코노미와 낙태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16%씩. 그런데 공화당은 이코노미나 인플레이션 26%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그런 무소속들도 이코노미와 인플레이션을 21%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낙태 4%입니다. 그러나 이건 또 뉴욕타임스의 계산이고 그래도 한 가지는 상징적으로 가지고 가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후보에게는. 그런 면에서는 카멜라 해리스의 낙태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카멜라 해리스도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카멜라 해리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도저히 갖지 못할 기회를 한 번 더 갖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미 공화당에서는 끝나버린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려버린 그 바이든을 향해서 막 비난을 하고 트럼프 최고야 하는 것을 터뜨려버린 전당대회 이제 한창 캠페인을 하다가 한창도 아니네요. 한 달도 안 남았네요.
8월 19일부터 나흘 동안 카멜라 해리스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본인의 여러 가지를 과시할, 트럼프는 도저히 갖지 못할 그럴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 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오늘 미국의 신문의 주요 뉴스를 통해서 중요한 아이템들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떤 분께서 특집 보도 6편 잘 봤습니다. 콜로라도 아재 선생님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오늘 새벽에 올라갔습니다. 이 라디오는 한국 TV를 통해서는 어제 오후에 올라갔고요. 해서 6편 벌써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가 6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도 올리고 나서 이후에 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 대선 보도 특집 보도는 1편부터 지금 6편까지 전부 저희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radioseoul1650.com, 한국일보 koreatimes.com, 또 한국TV tv한국.com, 또 서울경제신문에 올라 있으니까 편하실 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미국 그리고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이제 프랑스 개막식 시작되고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는데 모닝 뉴스에서는 그 유지승 앵커가 프랑스 올림픽 특집 보도도 해드립니다. 오늘 미국의 많은 그 신문들이 앞에 제가 그 대선에 대해서는 전해드렸으니까 그건 빼고 캘리포니아주의 문제이기도 하고 미국 전국의 문제이기도 한 그런 이 노숙자 캠프를 지금 중요한 뉴스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제가 안경을 안 갖고 왔네요.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를 8월 7일경에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 유력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뒷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노숙자 캠프를 이거 이제 제거할 수 있다. 이거 맘대로 한 건 아니고요.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지난달에 여러분들께 자세히 보도를 해드렸었죠. 오레곤주에. 그 노숙자들이 뭐 공원에도 있고 학생들이 드나드는 그런 여러 지역에서 있으니까 공원에 아이들을 보내기도 참 힘들고 하다 해서 결국은 뭐 $300 정도 티켓을 발부하거나 감옥에 가둘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연방대법원에서 That's okay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 연방 제8항소법원에서는 그건 너무 비인도적이다라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동안 게빈 뉴섬 주지사 같은 경우는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이 아니더라도 대선 후보들에게는 이 홈리스 피플과 범죄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연방대법원에서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게빈 뉴섬 주지사를 포함해서 많은 주지사들이 요청을 했고 연방대법원이 That's okay, 위헌 아니야 라고 이제 판결이 나오고 그런 뒤에 게빈 뉴섬이라는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가 철거해라. 그 홈리스 피플 캠프 철거해라 하고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인 뉴스가 되는 겁니다. 오늘 당연히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일면에 실렸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하기 전에 먼저 뉴욕 타임즈가 어제 먼저 이 같은 내용이 나오고 나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전체적으로 뭐 홈리스 피플이 뭐 한 18만 명이라고도 보는 곳도 있고 또 뭐 여러 조건에 따져서 13만 명 정도로 보는 그렇게 계산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텐트에서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트레일러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자동차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전부 포함해서 그런 건데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대통령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의 대통령인 게빈 뉴섬 주지사가 행정명령했다고 다 그 명령을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로컬이 다 알아서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다만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치사하게도 아니면 공평하게도 아니면 현실적으로 돈을 가지고 조정을 하죠. 캘리포니아주에도 이 홈리스 피플에 대한 그런 배당을 할 수 있는 자금이 한 34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34억 달러를 말 잘 듣는 자녀에게 주겠습니까? 말은 엄청 안 듣고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부모의 뜻과 반대로 나간다는 건데 주지사가 뭐 로컬 정부 헤드의 부모는 아닙니다만 돈 갖고 이렇게 우리 말대로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아가기가 쉽고 아니면 말도 안 듣고 숙제도 하라는데 안 하는데 돈을 왜 주겠습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겠죠. 그러므로 또 로컬 정치인들은 로컬 정치인들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신념과 비전이 있고 로컬의 정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정치인이 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민주당인데도 캐런 베스는 이거 지키지 않겠다.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또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캠프를 치우면 어디로 가나요? 그 사람들이 들어갈 집들이 지금 부족한데 캐런 베스 같은 경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뭐 호텔에도 가보라고 하고 임시 집도 짓고 하지만 그래도 어림없는 일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홈리스 피플들이 그 가운데는 물론 마약 중독자라든가 뭐 여러 그런 정신질환자들도 있지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홈리스 피플이 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집값 조절을 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탓하지 않고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주정부의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주가 갖고 있는 그 사유지들이 있죠. 그런 그 동산 있죠. 무슨 뭐 공원이라든가 주의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캠프를 이제 치워버릴 수 있는 거죠. 대신에 게빈 뉴섬 주지사도 우리도 그분들을 돕는다. 도우면서 철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 다 각자의 역할을 해야지 될 때 묘한 말이네요. 본인은 이제 본인의 역할을 하면서 치워라 하고 행정명령 내렸고 나머지는 나머지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고 캘리포니아주에서 무슨 이슈보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 홈리스 문제가 가장 큽니다. 유권자들이 좌절감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대선을 바라보는 사람이 여기서 야단 맞으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뭐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잔인하다. 그리고 납세자들 돈만 낭비하는 것이고 철거하면 뭐해. 다른 데 가서 또 지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서 기본적으로는 아무튼 주 사유지에 있는 사람들을 철거를 할 수 있을 테고 돈 많이 썼네요. 2019년도에 게빈 뉴섬이 취임하고 나서 240억 달러를 이 홈리스 문제에 투자를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고 캐런 베스 시장은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도 비난했고 어제도 우리는 여기 따를 수가 없다. 우리는 사실은 노숙자들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이 점진적인 운동을 하는데 효력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런던 브리드 같은 민주당이지만 이 홈리스 문제가 LA보다 더 심각하다고도 할 수 있을까요? 로스앤젤레스가 더 많은데요. 많기는 숫자상으로는 이거 좋다. 우리 아주 캠프를 옮기는데 주지사까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에야 아주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공격적으로 단호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공화당 주지사들은 어떨까요? 어디가 공화당 대표적인 주가 될까요? 랭캐스터입니다. 랭캐스터의 그 알렉스 파리스 공화당의 시장은 우리는 불도저를 지금 이렇게 웜업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불도저로 밀어버리겠다. 이왕 어차피 주지사가 이런 말을 한 바에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불도저로 밀고 체포한다고 상황이 달라지나? 문제는 이거예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항상 수요와 공급의 원칙. 사람들이 누가 얘기를 했었죠? 그 홈리스 피플들이 뭐 죽어야지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연방 대법관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소니아 소토마요르가. 어차피 살아있는 목숨이기 때문에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가죠. 그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집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참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어려운 문제 해결책 없이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일면에 게빈 뉴섬이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캠프를 클리어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오늘 가장 많이 미국 언론에서 보도한 신문에서도 그렇고 방송은 어제 지나갔어요. 일단 그렇지만 이제 레이티스트 조금 더 첨가되는 뉴스들이 들어오죠. 벤자민 네탄야후와 바이든의 미팅 아닙니다. 벤자민 네탄야후와 카멜라 해리스의 미팅입니다. 이 참 묘한 게요. 바이든 대통령과 3시간이나 만났어요. 인재 석방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서 너무 좋았다. 벤자민 네탄야후 측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고 그럼 뭐합니까? 이제 바이든의 힘은 빠지고 많은 것들은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해리스나 트럼프가 할 것인데 그래서 미팅 자체가 굉장히 달랐고 이건 또 차기 대통령과 연관되는 겁니다.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은 오늘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니까요. 네탄야후가. 해리스는 어제 만났으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침묵하지 않겠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공개적으로 안 그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세게 말하고 공개적으로는 부드럽게 막 얼렁뚱땅 말한 게 아니라 카멜라 해리스가 그냥 공개적으로 확 해버린 겁니다. 사실 정책 자체가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어요. 카멜라 해리스도 이스라엘 주권을 존중하지만 가자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는 건 너무한다. 이 얘기였거든요. 이 얘기를 바이든 대통령은 미적미적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조금 온건하게 얘기를 했고 카멜라 해리스는 네탄야후 보자마자 딱 만나서 얘기하고 내가 당장 지금 전쟁 끝내라고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하고 유권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점이 이제 다르고 국제적인 이슈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처음으로 다뤘던 거고 가자 지구의 그 어린이들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휴전을 받아들이라고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네탄야후가 의회에서 거의 1시간 동안 연설을 할 때 밖에서 막 사람들이 성조기도 불태우고 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해리스 부통령도 비난했습니다. 비애국적이고 그건 친하마스적이지 왜 성조기를 불태워. 평화 시위는 지지하지만 반유대주의, 증오, 폭력은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아무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현장 취재도 하고 한 그런 그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날카로운 어조로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카멜라 해리스가.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네탄야후를 대하는 방식과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딱 그 이스라엘에 가서 막 허그하고 하다가 그 뒤로도 몇 개월 동안 엄청나게 이스라엘만 지지를 하고 반유대주의 비난하면서 가자 지구에 어린이들이 숨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다가 나중에 억지로 뭉뚱그려서 말하고 했잖아요. 이게 확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세대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젊고 소수 인종이고 뭐 아무튼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이 또 70만 표 정도를 예비 선거에서 잃어버린 것을 카멜라 해리스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미시건주 등등에서.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는 이 이전에도 그 셀마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블랙 선데이요. 막 그 백인들이 흑인들을 엄청 대학사라고 한 그 블랙 선데이 50주년 기념식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누구보다 바이든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 때 방향은 같아도 글쎄요 표현하는 스타일이 다르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자지구 상황은 아주 파괴적이다. 인도주의적인 재앙이다. 이런 얘기를 이미 그 전에 했었고요. 아무튼 카멜라 해리스와는 40분 말했고 네타냐후가 바이든 대통령과는 3시간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네타냐후 쪽에선 당연히 바이든과 미팅이 더 유용했다. 카멜라 해리스와는 좀 긴장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아무튼 했습니다. 근데 카멜라 해리스가 무조건 여기서 휴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똑같아요.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안보 보장되고 인질 석방하고 하는 조건에서 그런 거고 이제 오늘 카멜라 해리스의 정치적인 라이벌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타냐후를 이 마이애미에서 말하려고 해서 만나게 됩니다. 2020년 이후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거 딱 하고 나서 벤자민 네타냐후 그렇게 서로 친하고 트럼프와 뭐 아무 나라도 해주지 않는 텔라비브로 탁 그 미국 대사관을 옮겨주고 했는데 또 바이든이 당선되니까 12시간 만에 고민을 했겠죠. 12시간 동안은 축전을 보냈다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화가 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가 어제 팍스 앤 프렌즈에서 이스라엘 지금 여론 너무 나쁘다. 그 여론 때문에 전쟁 계속 해봤자 질 거야 라고 하면서 휴전해라. 전쟁 끝내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모르죠. 이 벤자민 네타냐후 만나기 전에 한마디 해놓은 거고 벤자민 네타냐후 만난 다음에 야 대화가 너무 좋았다. 해리스는 거봐 긴장이 있었다고 하지 그 지도자감이 못돼. 내가 벤자민 네타냐후하고 만나니까 이렇게 뭐가 좋아졌어 하고 또 트럼프가 여러 가지로 홍보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뒤에 또 중요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이 지금 이제 경제 뉴스를 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 오늘 뭐 다우지수도 괜찮고 나스닥도 올라가네요. 제법 올라가네요. 230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어제도 내려갔으니까요. 하기는 많은 상당수의 지수들이 S&P 500도 그린 색깔인데 제가 차기 대통령은 참 지금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만큼이나 그 운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이 바이든 대통령도 초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너무나 어려운 것을 물려받았지만 그동안 뭐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뭐 제대로 됐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도 노동시장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연착륙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게다 대고 또 플러스 차기 대통령은 해리스가 됐건 트럼프가 됐건 낮은 이자율까지 물려받을 테니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정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경제 성장률 1년 전에 비해서 전문가들 예상보다 한 거의 1% 포인트가 높은 1년 전에 비해서 2.8% 올라갔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또 연방준비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6월 달에 그 소비자 그 물가요. 개인 소비 지출, 소비자 가격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는 2.5% 상승했고 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플레이션 지표는 6월 달 들어서 결국은 조금 이렇게 그냥 둔화된다는 그 흐름 같은 것을 유지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예상과 조금 비슷하다 하는 거거든요. 경제는 결국은 거시적이라기보다 이렇게 미국을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놓고 볼 때는 몹쓸 경제가 아니다. 코리아타운은 힘들어도 이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 그 어제의 그 전체적인 경제가 성장했던 것은 사람들이 소비를 늘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스몰 비즈니스가 됐건 큰 회사가 됐건 재고도 조금 늘렸다. 우리가 좀 안정되게 뭔가를 가지고 시작하자 하는. 그래서 미국이 그 경제 그 성장이 빠른 속도로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점을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상당히 강조를 했고 보스턴 글로브도 그쪽 요즘 경제 나쁜가 보죠. 인플레이션 줄어들고 노동시장이 건전한 것이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 한 2, 3분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귀를 스치고 간 것 총알이다. 뉴욕타임스는 그렇게 그 판정을 내렸거든요. 왜 전에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뭐 비디오에서 이스라엘은 저 병원이 뭐 하마스의 소굴이야 하면 또 다른 데서는 아니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이제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쫙 그 분석을 하잖아요. 비디오 분석가와 함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에 맞은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총알이 8발이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향했다고 하는데 뉴욕타임스는 그 비디오를 분석한 결과 첫 번째가 이 위쪽 귀를 스쳤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트럼프가 총에 맞지 않았다는 이런 그 루머가 너무 많이 있어 왔는데 총에 맞았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이유는 트럼프 측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의료 기록을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총에 맞았는데 의료 기록을 내놓지 않은 게 문제가 돼서 그 사이에 루머가 퍼진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백악관의 의사, 백악관 주치의, 지금은 이제 텍사스주에서 정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잭슨이에요. 그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 무슨 2cm 너비 그리고 한 4분의 1인치만 더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라는 딱 그겁니다. 발표한 것이.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게다 대고 또 FBI 국장이 비밀 경호 잘못됐다 하는 것에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비밀 경호국장이 첫날 했고 둘째 날 출석을 해서 그게 총알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뭐 FBI 요원도 그게 총알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총알인가 아닌가 논란이 있고 그러나 그 당시에 뭐 프롬프터 같은데 그런 파편에 맞았다고 하면 주변에 파편이 있어야지 되는데 프롬프터 같은 것은 하나도 깨지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유리 파편 아니죠? 그런 금속 파편인가 뭔가 하는 것을 결국은 이제 수사를 한다 하는 얘기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뭔 소리냐. 내가 분명히 총알에 맞았고 아주 심각한 것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의 모든 언론 매체라든가 전문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알이 스친 거지 그게 다른 파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원래 이제 뭐든지 조금 늦게 대응을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뭔가 또 발표를 하겠죠. 자, 민주당에서는요. 현재로서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마크 켈리 연방 상원 의원이 부통령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한 사람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로이 쿠퍼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인 겁니다. 마크 켈리는 격전지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애리조나주가 뭐 국경해서 이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잘 못하는 거 있어 하고 마크 켈리가 얘기하거든요. 우주인이잖아요. 와이프가 총에 맞아서 와이프 간호 많이 했었던 사람.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로이 쿠퍼 주지사는 나이는 많아요. 57살인데 해리스가 가장 좋아하고 굉장히 실용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건강보험 늘렸고 무엇보다 선거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15년 동안 대통령이나 상원의원 뭐 민주당에서 새롭게 자리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없는데도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좋은 그런 주지사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로이 쿠퍼는 며칠 전까지 본인은 부통령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 두 사람을 꼽고 있고 앤디 비쉬어 같은 켄터키 주지사 46살 젊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또 좋아하는 그룹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한 30분 정도 있으면 파리 올림픽 개막식 하잖아요. 이야, 이번엔 정말 10,000명 정도 되는 선수들이 보통 경기장에서 개막식을 하는데 마지막 그 횃불을 누가 이것도 아직 발표되지 않지 않았나요? 뭐 공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누구는 뭐 셀린디온을 거기서 봤다고 하고 누구는 뭐 누가 될 것이라고 하고 뭐 레이디 가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장이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서 선수들이 파리 중심을 가로지르는 센강을 타고 이제 딱 그 배로 타고 막 이런 걸 한다는데 그 삼성이 휴대폰으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렌즈로 무슨 말인데 어려워서 테크놀로지는 못 듣겠지만 어쨌든 기존 카메라는 와이드샷인데 85척의 보트에 선수들이 타고 가잖아요. 보트에도 다 이 삼성 S24 울트라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선수들의 그 모습을 굉장히 잘 볼 수 있다는 거. 안테나도 뭐 잘 설치하고 해서요. 신호 없어도 충분히 된다. 이거 새로운 건데 왜 이런 새로운 게
있겠어요. 삼성이 광고도 하잖아요. 다 돈을 써야 이루어진다니까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그렇게 해서 배에다가 달고 이쪽 거리에도 세느강 쪽을 쫙 보도록 삼성폰이 딱 돼 있어요. 딱 가지고 온 것을 계약된 방송사에 넣어서 그런 이제 방송사가 영상을 또 쫙 해서 보내주는 거죠. 야, 이건 멋있겠는데요. 물속에도 릴레이 보트 두고 세일링 이런 하는 사람들 다 신호를 수신하고 등등등. 강혜신이었습니다.